저는 지금 제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72살 노인이 된 지금 2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이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 기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모든 게 그 아이가 제 앞에 섰던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말을 더듬으면서도 또박또박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했던 그 말.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아니, 비웃으려 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한 행운이 가득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윤태석입니다. 아마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의료재단을 일으킨 사람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쌓아올린 명예와 재산, 그리고 권력. 그것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2년 전 그날까지는요. 교통사고였어요. 단 3초 만에 제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정확히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해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요. 아이러니했어요. 수많은 환자를 살려낸 의료재단을 만든 제가 정작 자신은 고칠 수 없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몸이 아니었어요. 사고 후 3개월 아내가 떠났습니다. 당신 간호하며 여생을 보낼 순 없어요. 차갑게 말하더군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들 둘, 딸 하나. 처음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이젠 명절에도 연락이 없어요. 재단 경영권이 어떻게 되냐는 문자만 가끔 오더군요. 저는 이 넓은 저택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30개 방에 정원이 딸린 이 집에서 단 한 사람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간병인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비서실장 장도훈만이 가끔 들러 서류에 사인을 받아갔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묶인 채 하루 종일 2층 서재 창문으로 정원만 바라보는 날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새로운 가사 도우미가 왔습니다. 한미영이라는 41살 여자였죠.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묵묵히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또 한 명의 고용인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10살 설아. 학교 끝나고 엄마를 따라 이 집에 왔던 아이죠.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그 아이가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문틈으로 저를 물끄미 쳐다봤어요. 저는 쏘아봤습니다. 뭘 봐? 하고 소리치려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먼저 말했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엄마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2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저를 봤지만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모두가 제 다리만 봤지 제 마음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제 고통을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설아는 매일 왔어요. 학교가 끝나면 엄마와 함께 이 집에 와서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죠. 가끔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 문틈으로 저를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설아가 제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조그만 얼굴이 들어왔어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누가 들어오래? 아, 아저씨가요. 엄마가요. 아이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아빠가 가르쳐 준 건데요. 마음 대화라고 해요. 마음 대화. 저는 코웃음 쳤죠. 어린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가요, 아프면요, 마음부터 아프다고 했어요. 마음이 나으면요, 몸도 나아요. 황당했습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소리를 하다니요. 저는 평생 과학과 의학을 믿어온 사람인데 10살짜리 아이가 마음이 몸을 고친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가. 당장.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들어오더니 제 휠체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화났어요? 화 안 났어. 그냥 나가라는 거야. 화났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아빠가 그랬어요. 화난 사람은요, 사실은 슬픈 거래요.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감정을 이렇게 정확히 짚어준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제 다리를 동정했지, 제 마음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제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아는 그날 10분 정도 제 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찾아왔어요. 저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아이가 옆에 있으면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아가 제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눈빛이 더 진지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할아버지,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넌 의사도 아니잖아. 의사는요, 몸만 고쳐요. 저는요, 마음을 고칠 거예요. 그럼요, 할아버지 다리도 움직여요. 말도 안 돼. 해볼래요?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라면 어쩌면 정말로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 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희망 같은 거였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봐. 설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말을 더듬는 아이가 그 순간만큼은 전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는 그날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다리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거라는 것도요. 특히 2년 전 그날 사고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장면이었어요. 2023년 11월 15일 밤 10시. 재단 이사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빗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밤이었죠. 운전기사 김 씨가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어요.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김 씨의 비명이 들렸어요. 그리고 충격.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두 바퀴를 돌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제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가는 느낌. 그 다음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척추 3번과 4번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 운전기사 김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김 씨는 15년 동안 저를 운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죠.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어린 딸. 그런데 그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휠체어를 탄 제가 빈소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재단 이사들이 문병을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내는 병실에서 저를 간호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서 혐오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 잘못이 맞았으니까요. 퇴원 후 3개월째 되던 날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태석 씨, 우리 이제 끝내요. 당신 간호하면서 내 인생까지 버릴 순 없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싸울 기력도 없었고 사실 저도 그 사람이 떠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더 잔인했습니다. 큰아들이 처음 문병 왔을 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아버지, 재단 경영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사회에서 계속 저한테 물어봐서요. 다리가 부러진 아버지 앞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안부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의 눈에서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걸 읽었어요. 둘째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전화 한 통만 왔어요. 아버지, 빨리 회복하세요. 형식적인 3분짜리 통화였습니다. 딸은 그나마 나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들렀으니까요. 하지만 올 때마다 저택을 둘러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묻고 싶은 건 그것뿐이었죠.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30개 방이 있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정작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침실과 서재뿐이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볼 때마다 절망했어요. 평생 수백 번 오르내렸던 그 계단이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됐거든요. 비서실장 장도훈만이 가끔 들렀습니다. 이사장님,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는 언제나 공손했어요. 30년 동안 제 곁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어요. 도훈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거든요. 도훈 씨, 내가 이렇게 된 거 알지? 다 내 잘못이야.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닙니다. 김 씨 가족한테 보상은 제대로 했나? 네, 이사장님. 모두 처리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훈은 항상 그랬어요.
완벽하게 처리하고 제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사고 장면이 반복됐어요. 트럭이 돌진하는 순간 김 씨의 비명, 그리고 충격.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희망은 점점 사라졌고 저는 점점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72살 하반신 마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재단마저 사실상 손을 뗀 상태. 저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달 전 한미영이라는 가사 도우미가 왔을 때도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어차피 또 잠깐 있다가 그만둘 거야. 누가 이런 노인네 시중을 들고 싶겠어. 그런데 그 여자는 달랐어요. 조용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깨끗이 청소하고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딸 설아. 그 아이가 처음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2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밤 11시, 저는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가 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이었어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어제 봤던 그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묘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뭘 준비해? 마음 대화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설아는 제 휠체어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쳤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준 거예요. 3가지 규칙이 있어요. 3가지. 첫 번째요, 거짓말하지 않기. 2번째요, 감정 숨기지 않기. 3번째요, 과거 용서하기.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 할아버지는요, 다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제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였죠. 첫 번째요. 할아버지는요, 괜찮다고 거짓말해요.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고요, 외로운데 괜찮다고 해요. 2번째요. 할아버지는요, 슬픈데 화내요. 무서운데 강한 척해요. 보고 싶은데 밀어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번째요. 할아버지는요, 자기를 용서 안 해요. 김아저씨 일로요, 매일 자기를 미워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설아는 이미 보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어도 돼요. 아빠가 그랬어요. 눈물은요, 마음의 땀이래요. 땀 흘려야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눈물 흘려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죄책감,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자 설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첫 번째 규칙 통과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진짜 감정 보여줬어요. 미안하다. 내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다니. 아니에요. 멋있어요. 우는 게 약한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약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제요, 두 번째 규칙 할 거예요. 할아버지, 진짜로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걷지 못할까봐. 이렇게 평생 누워서 죽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또요? 혼자 죽는 거. 아무도 제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까봐. 그게 더 무서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2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무서워도 돼요. 왜? 저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요. 우리가 할아버지 지켜줄 거예요. 10살짜리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이제요, 세 번째 규칙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설아가 공책을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할아버지, 김아저씨 일은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럼요, 다른 날 사고 났을 거예요. 아니면요, 다른 사람이 다쳤을 거예요. 사고는요, 아무도 잘못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요, 김아저씨한테 미안하면요, 잘 사는 게 예의예요. 할아버지가 계속 아프고 슬프면요, 김씨 아저씨도 하늘에서 슬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김씨는 저를 구하려다 죽었는데 제가 이렇게 포기하고 산다면 그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였죠. 할아버지, 저랑 같이 해요. 눈 감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요, 할아버지한테 말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소중해. 처음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아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게 느껴졌고, 저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더 크게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소중해. 말하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어요. 2년 동안 쌓아온 자책감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나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잘했어요, 할아버지. 매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럼요, 마음이 점점 나아요. 그날 설아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고독과는 달랐어요. 뭔가 제 안에 작은 불씨가 켜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설아가 가르쳐준 대로 다시 한번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소중해. 그런데 갑자기 왼쪽 발가락 끝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따끔. 아주 미세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착각인가? 하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따끔거리는 느낌이 왔습니다. 움직여. 제발. 저는 온 힘을 다해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어요. 1분, 2분, 3분.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왼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어요. 설아가 말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마음이 나으니까 몸도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가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설아와 함께 정원을 걷고 있었고 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설아야. 내가 나를 살렸어. 꿈속에서 설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스스로 살아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설아가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설아야, 어제 말이야. 발가락이 움직였어.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요? 정말이야.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움직였어.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맞죠? 제가 말했죠? 마음이 나으면 몸도 나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위로를 준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고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설아를 내쫓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아와의 마음 대화는 매일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 30분, 저녁에 다시 30분씩. 그 아이는 제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줬고,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은 이제 확실히 움직였어요. 왼쪽만이 아니라 오른쪽도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제 믿었습니다. 마음이 몸을 고칠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날 장도훈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요. 3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 경계심 같은 게 어려 있었죠. 덕분에 좀 나아졌네. 혹시 새로운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도훈은 잠시 저를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새로운 가사 도우미 모녀가 이사장님을 잘 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한미영 씨 말인가? 일 잘하더군.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도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염려? 한미영 씨의 이력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더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2년 전? 설마. 정확히 언제?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도훈 씨,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가 하필 같은 날 사고를 당한 이사장님 댁에서 일하게 됐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훈의 말에는 분명 뭔가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 말은 그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목적이라니? 예를 들면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무엇.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도훈 씨, 그만하게. 한미영 씨는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 의심은 하지 말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다만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이 사람이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도훈이 나간 후 저는 한미영을 불렀습니다. 미영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한미영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항상 그랬듯이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미영 씨, 실례지만 남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교통사고였나요? 네. 2023년 11월 15일. 한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와 같은 날이네요. 저도 그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이 집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절실했고 설아를 키워야 했어요. 한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씨, 혹시 저한테 원망 같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로? 이사장님,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 씨, 고생 많으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설아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미영은 도훈이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설아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말이죠. 이사장님,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안? 이사장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재단 경영권을 임시로 위임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경영권 임시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장도훈이었고요. 도훈 씨,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장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재단을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임시로 대행하다가 이사장님께서 회복하시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이사장님, 이사회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했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도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공손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도훈이 나간 후 저는 불안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 그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설아가 온 이후부터 말이죠. 그날 저녁 설아가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이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설아야, 어떤 사람을 오래 믿어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람은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진짜 얼굴은요, 위기일 때 나온대요. 위기일 때? 네. 뭔가 위험하면요, 진짜 마음이 나와요. 그때 봐야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10살짜리 아이의 말이었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강해지면요. 그 사람 가면이 벗겨질 거예요. 설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약할 때는 도훈이 친절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씩 나아지자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제가 완전히 회복한다면?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설아와 함께 더 열심히 치료하기로요. 그리고 도훈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기로 말이죠. 설아야, 나 다시 걷고 싶어. 정말로 걷고 싶어. 그럼요, 걸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해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발목이 움직인 거예요. 발가락이 아니라 발목 전체가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설아야. 고맙고, 미안해. 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너에게만 기대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아를 지키겠다고요. 이 아이가 저를 살렸으니 이번엔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일찍 도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어요. 의사장님,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한미영 씨에 대한 배경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한미영의 과거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남편 사망 후 보험금 사기 의혹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의심은 계속됐죠. 그리고 최근 빚이 상당합니다. 약 8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분명히 한미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내역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여자가 이사장님께 접근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돈입니다. 도훈 씨.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그 딸입니다. 설아라는 아이 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요즘 그 아이에게 많이 의지하신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사장님을 정서적으로 포섭해서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흔한 수법이죠.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유산을 가로채는 겁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훈 씨, 지금 10살짜리 아이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가? 이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이사장님을 위해서 나가. 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어요. 30년 만에 도훈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당장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는 설아와 미영 씨에 대해 그런 말 하지 마.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훈이 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아가 말했던 게 맞았다는 걸요. 위기가 오자 도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한미영이 울면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장 실장님이 저를 해고하라고 하셨다고 다른 직원에게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피해를 드릴 순 없어요. 미영 씨,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여기가 당신 일터예요. 도훈이가 뭐라고 해도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미영 씨, 빈 이야기 들었어요. 남편분 장례 치르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한미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숨겼어야 했는데. 숨길 필요 없어요. 다음 달부터 급여를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아 학비도 제가 대겠어요. 이사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과분해요. 과분한 게 아닙니다. 설아가 저를 살렸어요. 그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한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가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줬어요. 설아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어떤 건지 다시 알게 됐어. 할아버지, 저도요. 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2년 동안 얼어붙었던 감정의 마지막 얼음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 설아가 가르쳐 준 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소중해.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설아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제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설아를 지킬 거야. 나는 다시 걸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 다리 전체에서 따뜻한 감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발가락, 발목, 종아리, 무릎. 2년 동안 완전히 죽어있던 다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저는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쪽 무릎이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5cm, 10cm. 침대 시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세상에.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오른손으로 제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혈액이 흐르고 있었고 근육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설아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오른쪽 다리도 시도해봤어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5분쯤 지나자 오른쪽에서도 미세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리를 움직여 봤거든요. 마치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설아가 왔을 때 저는 당장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설아야, 봐봐. 저는 침대에 앉아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20cm 정도 올라갔습니다. 설아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진짜 움직여요. 그래, 어젯밤에 갑자기 감각이 돌아왔어. 너 덕분이야. 설아가 뛰어와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곧 걸을 수 있어요. 진짜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설아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걸을 거야. 그리고 도훈의 음모로부터 이 아이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영이 황급히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설아가 없어졌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설아가 없어졌다니. 학교에서 하교 시간인데 안 와요.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분명히 하교했다고 하는데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아요. 저는 즉시 도훈을 불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훈 씨, 설아가 실종됐네. CCTV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이사장님,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 신고는 당장 하라고 했어. 도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숨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직감적으로 이 일에 그가 연루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미영은 울면서 제 휠체어에 매달렸어요. 이사장님, 제발 설아를 찾아주세요. 설아는 제 전부예요. 걱정 마세요, 미영 씨.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설아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뒤지고 저택 구석구석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설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설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경영권 위임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도훈이었어요. 그가 설아를 납치한 겁니다. 저는 즉시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 씨, 이게 무슨 짓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 설아를 납치한 게 자네지. 도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30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가 받을 차례예요.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정상이었어요. 이사장님 그림자로 평생을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 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준영 팀장이었습니다. 재단 감사팀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실장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준영 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영, 나가 있게. 도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준영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2년 전 이사장님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의미인가? 장 실장이 조작한 겁니다. 그날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주고 중앙선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운전기사 김 씨가 사망하자 모든 증거를 없앴습니다. 도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 입 닥쳐. 자네도 공범이야. 증거인멸에 가담했잖아. 맞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수하려고 합니다. 준영 팀장이 USB를 제 앞에 놓았어요. 이사장님,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와의 통화 녹음, 돈 거래 내역, 그리고 사고 당일 CCTV 원본 파일. 장 실장이 삭제했다고 했지만 저는 백업을 해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2년 동안 의문이었던 모든 게 이제 밝혀질 판이었습니다. 도훈, 자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이사장님, 30년 동안 참았어요. 저는 이사장님보다 똑똑했고 더 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항상 이사장님 뒤에서 그림자로만 존재해야 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단 말인가? 죽이려던 건 아닙니다.
그냥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하반신 마비 정도면 경영에서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살아남으셨죠.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왜 죽었어? 도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사장님을 구하려고 핸들을 꺾었어요. 그래서 트럭이 운전석을 직격했죠. 사실 이사장님이 죽고 김 씨가 다치는 시나리오였는데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 씨가 저를 구하려다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한미영의 남편이 바로 그 김 씨라는 것. 설아는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는 저를 구하려다 희생됐던 겁니다. 그럼 설아는 어디 있나? 안전합니다. 제가 고용한 사람이 데리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바로 돌려드리죠. 비열한 놈.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을 줬지만 아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도훈이 비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인정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설아가 혼자 걸어 들어온 겁니다. 옷은 조금 더러웠지만 다친 데는 없어 보였어요. 할아버지, 설아야. 한미영이 울면서 설아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설아야, 어떻게 도망쳤니? 도망 안 쳤어요. 그 아저씨가요, 잠깐 전화하러 나갔을 때요, 창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요, 택시 타고 왔어요.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를요.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준영 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실장님, 방금 전 대화 전부 녹음했습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요. 곧 올 겁니다. 도훈이 도망치려고 문 쪽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장도훈 씨, 살인 미수 및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도훈이 수갑을 차는 순간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원했던 건 그저 인정받는 것뿐이었어요. 도훈 씨, 인정은 빼앗는 게 아니라 얻는 거야. 자네는 그걸 끝까지 몰랐어. 경찰이 도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30년을 함께 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준영 팀장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처벌받겠습니다. 준영 씨, 고개를 드세요. 이사장님, 자네는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걸로 됐네. 오히려 고맙네. 준영 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는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이리 와봐. 설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야,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네. 김민수예요. 그 아버지가 2년 전에 나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어. 설아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너는 나한테 왔어. 왜? 아빠가 그랬어요. 미워하면요, 내가 아파요. 용서하면요, 내가 편해져요. 그래서요, 할아버지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아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설아야.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그리고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해.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밝혀진 진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도훈의 배신, 김씨의 희생, 설아의 용서. 모든 게 운명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남았어요. 제가 다시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버틸 수 있었어요. 5초, 10초, 15초. 저는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한 발을 내디뎠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 그렇게 저는 서재 창문까지 걸어갔어요. 총 5걸음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설아와 한미영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김씨. 당신이 목숨 걸고 구해준 이 인생,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과 아내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큰 반전이 남아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도훈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나갔어요.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말이죠. 다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도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이준영 팀장의 USB, 통화 녹음, 거래 내역. 도훈의 변호사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도훈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윤태석 이사장님. 저는 30년 동안 이사장님을 증오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사장님은 모든 걸 가졌으니까요. 재능, 명예, 재산, 가족.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훈 씨.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틀렸어요. 이사장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떠났고 건강도 잃었죠. 그런데 이사장님은 다시 일어섰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도움으로 말이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누군가를 위해 다시 일어섰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졌어요. 완벽하게요. 재판이 끝나고 도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도훈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도 결국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도훈이 그렇게 집착했던 재단,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 그날 저녁 설아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법정 갔다 왔어요? 그래, 설아야. 속상해요? 조금. 그 사람도 불쌍해. 설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착해요. 나쁜 사람한테도 따뜻해요. 저는 설아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설아야, 너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래? 아빠요? 응. 어떤 분이셨어? 설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는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한테 말했어요. 힘든 사람 보면 도와줘야 한대요. 그래서 너도 나를 도와준 거야? 네. 할아버지 처음 봤을 때요, 아빠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설아야,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하려다 돌아가신 거 알지?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그때 한미영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물어봤어요. 미영 씨, 남편분에 대해 제게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한미영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15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민수가 우산을 씌워주며 같이 찾아줬죠.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한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항상 말했어요.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라고요. 그래서 우린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운전기사 일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3년 전부터요. 민수는 이사장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사장님을 보며 언젠가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김민수라는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매일 저를 운전해줬지만 저는 그를 그저 운전기사로만 봤어요. 그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가족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 그날 사고 직전에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한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아침 민수가 집을 나서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만약 내가 못 돌아오면 설아한테 전해줘. 아빠는 누군가를 지키다 간 거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한미영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민수 유품이에요. 사고 후 경찰이 돌려준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김민수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1월 10일. 오늘 장 실장이 이상한 제안을 했다. 돈을 준다며 11월 15일 회의가 끝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거절했다. 뭔가 수상하다. 2023년 11월 13일. 장 실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위협했다. 하지만 절대 안 된다. 이사장님을 배신할 순 없다. 2023년 11월 14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장 실장의 눈빛이 이상했다. 이사장님을 꼭 지켜야 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설아와 미영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다. 저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도훈의 음모를,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걸,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그럼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영 씨. 저는 몰랐습니다. 이사장님 잘못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13년 동안 매일 봤지만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이름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한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 씨, 설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민수 씨를 제대로 대했다면 그분이 혼자 그 고통을 짊어지지 않았을 텐데. 한미영과 설아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이사장님 일어나세요. 민수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김민수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이 생명, 이제 제대로 쓰겠습니다. 당신의 딸 설아를 제 손녀처럼 키우고 미영 씨를 가족처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세상, 나눔과 사랑이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설아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까지 갈까요? 정원 끝까지 가보자. 할아버지가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아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습니다. 정원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총 300m였어요. 해냈다, 설아야. 할아버지 대단해요. 저는 설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안아 올릴 수 있었어요. 재단은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이준영 팀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재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 의료 장학금, 재활 치료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민수 기금이었어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설아의 이름으로 첫 장학금을 만들었고 한미영을 재단의 사회복지 자문위원으로 모셨어요. 이사장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영 씨, 당신은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첫 김민수 기금 수혜자는 10명이었습니다. 모두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죠. 시상식 날 저는 그 아이들과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얻었어요. 사랑,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설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영과 설아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입적하기로 한 거예요. 법적으로 양녀와 양손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 설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됩시다. 제게는 더 이상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있어요. 바로 당신들이죠. 한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그럴 자격은 제가 정합니다. 미영 씨, 설아, 제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한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제부터 이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미영 씨.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할 수 있었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의학의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설아의 순수한 마음, 한미영의 용서, 그리고 김민수의 희생. 그 모든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였죠.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설아, 한미영과 함께 김민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말했어요. 민수 씨, 저 윤태석입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이 지켜준 이 생명, 이제 당신이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설아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미영 씨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김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사장님. 잘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설아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해요? 저는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설아야. 할아버지는 지금 7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있으니까.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발표했어요. 설아야, 할아버지가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응. 할아버지가 새로운 재활센터를 만들기로 했어. 이름은 설아 희망센터야. 거기서 할아버지처럼 다쳤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설아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진짜야. 그리고 내가 크면 그 센터를 내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저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할아버지를 살렸잖아. 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렇게 할게요. 1년 후 설아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언론까지.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혼자 힘으로 지팡이도 없이요. 여러분, 저는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진정한 행복, 그리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요. 이 센터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제게 그걸 가르쳐준 10살 소녀가 있습니다. 제 손녀 설아입니다. 이 센터는 설아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설아를 불러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설아야, 할 말 있어? 설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예전처럼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배웠어요.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거래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희망 잃지 마세요. 마음이 나으면 몸도 나아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설아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야. 그렇게 저 윤태석의 인생은 72살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진짜 가족을, 진짜 행복을, 진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말이죠. 10살 설아가 제게 말했던 그 한마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하지만 설아가 고친 건 제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제 인생, 제 영혼까지 모두 고쳐준 거였죠.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렸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